네, 이렇게 중간에 쉬는 시간도 있는 그 수업 시간이에요. 뭐 쉬는 시간은 알아서 자기가 조정을 하는 거고. 그러면 한일 의정서와 1차 한일 협약에 이어서 일본이 어떻게 우리나라 국권 침탈을 하는지 이어서 한번 볼게. 자, 그 이름도 유명한 을사조약이 나온다, 얘들아. 을사조약에 일단 별표를 칠까? 우리나라한테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를 갖고 갔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저항도 되게 많았고,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한 방이라고 볼 수 있는 조약이기 때문에 선생님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1905년이고, 을사 늑약이라고도 해요. 늑자를 써도 맞아요. 왜냐하면 강제 늑자이기 때문에 일사조에 강제로 체결된 걸 강조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을사늑약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서 같은 거예요. 자, 뭘 가져갔대? 자, 뭘 가져갔대요? 네,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박탈을 해 갔습니다. 그러면 외교권을 이제 누가 하는 거예요? 일본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외교를 대신해주고 외교뿐만이 아니라 사실상 정치 전반에 대해서 간섭하는 기구가 만들어집니다. 그게 바로 통감부예요. 요거 두 개는 얘들아, 우리 잘 기억해두자. 외교권을 빼앗아 갖고 통감부를 설치했다라는 거. 선생님은 이 부분을 수업하다 보면은 선생님 고등학교 때 그 수업 들었던 게 생각이 나. 선생님 기억력이 좀 좋죠? 옛날 한참 전에 얘긴데, 선생님 2005년에 고등학생이었어요. 근데 국어 선생님이 이 얘기를 했던 게 기억나. 올해가 을사조약 100주년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해 수능에서 을사조약에 관련된 게 뭐 역사든 국어 지문이든 어디에서든 나올 수 있다라고 했던 게 생각이 나는데 수능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때가 고2 때였고 선생님 고3 때 수능을 안 봤기 때문에 수능 안 봤으면 대학을 어떻게 갔는지 궁금함 따로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네, 어쨌든 율사조약이 너무나 충격적인 그런 조약이에요. 근데 사실 강제적으로 맺어졌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여기에 국가 간의 조약은 그 각국의 대표자가 동의를 하고 도장도 꽝 찍고 사인도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율사조약에는 조약의 명칭도 없고 도장만 있고 고종의 사인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대신 강제로 조약을 도장만 찍었다라는 거죠. 강제적으로 체결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고종이 을사조약을 막 서명을 거부하기도 하고 무효선언을 막 하려는 노력도 많이 하기도 해요. 한번 을사조약에 관련된 사진을 봅시다. 네, 이 사진을 보면 국가 간의 조약은 대표자가 동의를 해야 되고 최고 통치권자의 비준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을사조약은 조약의 명칭이 없고 고종의 위임장 받지 않은 외부 대신에 도장만 찍혀 있대요. 공포 분위기 속에서 체결됐는데 고종은 이를 거부했다라고 하죠. 이 을사조약이 체결된 장소가 덕수궁에 있습니다. 사진 좀 볼까요? 네, 여기가 덕수궁, 경운궁 정관원이고요. 을사조약이 체결될 때 분위기를 좀 봅시다. 네, 이 사진을 보면 여기 이제 가운데 왕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일본 군으로 보이는 이 사람이 이렇게 칼 내밀고 위협하는 모습. 이 5명은 누구? 역시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을사조약 체결의 원흉이 되었던 을사오적이라고. 을사오적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네. 이완용은 다들 알 텐데 그래도 다른 사람들 이름도 한 번씩 알아갈 만하니까 한번 봅시다. 여기 제일 왼쪽에 이완용, 이지용, 이근태, 박재순, 권중현까지 내로라 하는 그런 대신들이에요. 우리나라의 고위급 관리였다라는 거죠. 지금으로 치면 장관들. 국가가 이렇게 위기에 처했을 때 참 그 리더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이름은 더 잊혀질 수가 없는 거고. 그러면 이제 다시 칠판으로 돌아갈게요. 자, 이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난 다음에 고종이 여러 개의 노력을 해요. 우리 책의 248쪽에 보면요. 250쪽에 보면요. 미국 대통령한테 루즈벨트한테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그 한국에 들어와 있었던 지한파 미국인이라고 할 수 있는 헐버트. 유경공원에서 선생님으로 하기도 했었고 외교적으로 많이 도움을 줬던 사람이에요. 헐버트한테도 정보를 보내서 이걸 알려달라, 미국에 알려달라라고 요구를 하기도 했었는데 아마 가장 큰 노력이라고 한다면 헤이그 특사를 파견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헤이그는 네덜란드에 있는 도시예요. 그런데 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만국 평화회의가 열리고 있었어요. 이 만국 평화회의에 각국의 대표자들과 외교 관련 인사들이 참석을 하는데 바로 여기다. 여기에 가서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거의 일본의 식민 지배가 턱끝까지 왔다. 일본의 그 강제성을 알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고종이 특별히 정말 이러한 능력이 있고 그런 뛰어난 인재들을 모아서 헤이그에 특사를 보냅니다. 만국 평화회의장에 들어가서 알리는 게 임무였어요. 미션이었죠. 그래서 이 헤이그 특사 아마 사진을 보면 알 거예요. 이준 열사, 이상설 열사, 이위종, 이준 열사, 이상설, 이위종 이렇게 되는데요. 이 헤이그 특사는 만국 평화회의장에 들어갔을까요? 어땠을까요? 들어갔으면 좋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합니다. 들어가지 못하고요. 이제 다른 언론사나 기자들을 만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자협회에 이제 어떻게든 좀 알리고 연설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었는데 프랑스어로 3시간 동안이나 토로를 했대요. 그 한국이 겪어야 했던 서름들, 어려움들, 일본이 어떻게 침략을 했는지 이건 정말 정당화될 수가 없다라는 거. 야, 그 울분을 쏟아냈겠죠? 근데 또 프랑스어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걸 보면은 참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된 사진을 좀 보고 갈게요. 자, 그때 당시 우리나라 초대 통감이었던 사람이에요. 왠지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는 일본인입니다. 유명해요. 네, 이토 히로부미고요. 여기 이상설, 이준, 이위종 씨는 상당히 젊어요. 상당히 젊고 이제 여러 가지 언어를 다 잘했다라고 해요. 헤이그 특사의 경로를 좀 봅시다. 네, 여기 이렇게 서울이에요. 서울이고 나가사키, 러시아까지 가서 이상설하고 만나요. 이준이 만나서 그리고 여기 이위종 까지 같이 가고요. 요렇게 네덜란드까지 가게 되는 아주 긴 여정이었죠. 몇 달은 걸렸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사진은 네덜란드에 있는 그 이준열사 기념관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진은 선생님이 엄마랑 여동생이랑 같이 종로에 갈 일이 있을 때 서울시는 이런 걸 참 잘해놔요. 이준열사 집터인데요. 그냥 길 가다가 이렇게 중간에 그 집터였던 그곳에다 이렇게 세워놨어요. 근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이게 세워진 지 얼마 안 됐더라고요. 2017년인가? 그래서 또 서울에 가니까 이런 유적들도 있구나 싶어서 선생님이 재빨리 찍었습니다. 다시 칠판 갈게요. 네, 가장 중요한 이제 조약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헤이그 특사가 이렇게 파견됐다라는 걸 당연히 일본이 알죠. 근데 배후에서 누가 이런 외교권을 발동을 한 거냐? 고종이 했다라는 걸 일본이 알고 이걸 고종 강제 퇴위에 빌미로 삼습니다. 지금 너네 외교권 없는데 왜 외교권 행사했냐 이거죠. 그 일본의 입장에서도 고종을 퇴위시키고 이제 조금 고종보다 심신이 미약했던 고종의 아들 순종을 빨리 왕위에 오르는 게 더 나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고종이 강제 퇴위 당합니다. 그렇지만 고종 황제가 강제 퇴위식을 하는 그 이임식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나오지 않아요. 순종도 나오지 않고요. 그래서 내시들을 대리로 세워서 진짜 무슨 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임이 아니라 양위가 맞겠네요. 양위식을 진행을 했고요. 이제 새로운 조약을 또 맺습니다. 한일 신협약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는 정민연에 맺어졌기 때문에 정미 7조약이라고 합니다. 1907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차관 정치라고 해서 각 부서에 일본인 차관을 임명을 합니다. 차관은 장관 밑에 그 사람이에요. 선생님이 요즘에 제일 많이 보는 차관님이 누구냐면 보건복지부 차관님이에요. 보건복지부 장관님도 있지만 차관님이 이렇게 나와서 그날 막 브리핑하고 막 이렇게 방대본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차관은 실질적인 일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자리에 일본인이 임명이 됐다라는 거는 일본인이 직접 내정을 직접 챙기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군대를 해산해요. 왜 해산했을까? 나중에 혹시 일어날 어떤 군란이나 이제 저항들을 대비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제 다 끝났어. 군대도 없고 외교권도 없고 하나씩 다 떼가요. 팔다리를 자르는 거라고 선생님 표현을 하고 싶어요. 사법권. 사법권은 무슨 권리죠? 그 재판을 하는 거예요. 재판에 걸리고 경찰권도 가져가고요. 1910년 8월 달에 국권 피탈을 하게 됩니다. 국권을 빼앗겼다라는 거예요. 우리 책에도 아이고 칠판이 쓰러지네. 책에도 잘 나와 있지만 249쪽에 특히 을사조약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항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데 또 마음이 똘똘 뭉치는 것 같아요. 상인들은 시장 닫고 학생들은 학교 안 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중에 또 기억할 만한 것은 민영환이라는 그 관리가 자결을 합니다. 자결한 게 무슨 한 거야 라고도 할 수도 있었는데 그때 이제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예전부터 조선시대 때부터 이런 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국권을 빼앗기는 이런 하늘 아래에서 내가 정말 한 것이 없고 이 하늘을 이고 살 수가 없다. 정말 부끄럽다. 내 자신에게 너무 부끄럽고 조상님들에게 부끄럽다. 나의 죽음으로써 이것을 알리고 여러 사람들이 이 어떤 분노에 같이 비분강개함에 동참하길 바란다. 라는 의미예요. 사실 민영화는 민씨라는 데서 볼 수 있듯이 명성황후의 조카뻘에 해당했고 고위 관직이었기 때문에 민영환 씨가 자결했다라는 소문이 들렸을 때 사람들은 같이 슬퍼하면서 막 이 그 을사조약에 분노하는 분위기에 그 동참을 많이 했다고 해요. 사회적인 파장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장지연이라는 사람은 이 을사조약 때문에 이런 생기는 분노와 비통함을 신문사설에다가 실어요. 그걸 시일야 방성대국인데요. 뜻이 뭐냐면 지금 시, 날 일, 밤야. 그러니까 지금 밤에, 오늘 밤에 노을빵 소리성, 목소리 놓아서 대곡한다. 크게 곡한다라는 내용인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논설을 보면서 눈물 지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나철 오기호라는 사람은 그 을사오적 있죠? 아까 나왔던 그 을사오적을 암살하기 위한 암살단도 조직을 합니다. 선생님이 여기에 쓰진 않았지만 여기 나왔던 이 스티븐스요. 샌프란시스코로 가게 되는데요. 돌아가게 되는데 샌프란시스코에서 재미동포 두 사람 장인환과 전명훈에게 저격당해서 죽습니다. 거기서 노렸던 거죠. 우리 거기 갔었어. 샌프란시스코 어딘지 기억날 거야. 피어 39 기억나요? 샌프란시스코에서 크림 차우더도 먹고 거기 그 근방에서 이제 두 사람에게 저격당하는데 재미난 건 두 사람은 일면식도 없고 뭐 같이 스티븐스를 죽이자고 논의한 적도 없는데 정말 놀라운 뭐라고 해야 될까? 우연의 일치라고 할까? 두 사람이 같은 날 같은 장소에 이제 스티븐스를 저격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을사조약에 대한 항거도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쭉 과정들을 살펴봤어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 국권 침탈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정말 다양한 방식의 저항들이 나타날 거예요. 정말 멋있는 우리나라의 모습들을 애국개몽운동과 의병운동으로 볼 테니까 여러분들 또 차근차근 하나씩 잘 공부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사진만 먼저 보고 갈게요. 여기 계시는 분이 민영환. 제복 입은 걸로 봐서는 꽤 지위가 있었던 분일 거고 이제 명성황후의 조카뻘이었다라는 얘기고요.
이 오정 암살단 사진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